그날 하버드 강의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시작했죠. 저는 단 하나의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 결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 현상이 나타난 나라. 그리고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는 멈춰버린 듯 했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통제가 아닌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학생들의 눈빛엔 의심, 경악, 그리고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원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자원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의실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하지만 그날은 유독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발표일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강의가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걸요. 저는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 전략과 사회동원 시스템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오랜 시간 각국의 정치 구조, 시민 반응 체계, 위기 대응 시스템 등을 분석해왔고 최근 3년은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하고 있었죠.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 기름도 무기력도 아닌 다른 어떤 요소가 국가의 생존과 영향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가? 그 연구의 결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도 학생들만큼이나 긴장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단 하나의 국가 이야기로 흘러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강의실 첫 줄에는 매 수업마다 제일 먼저 와서 앉는 중국 유학생 왕민이 있었고 그 옆에는 독일에서 온 니콜, 인도에서 온 라구,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적도 문화도 성향도 모두 다른 이 학생들은 세계 곳곳의 시스템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들이었기에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몰입도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을 열었을 때 몇몇 학생이 펜을 들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하나의 국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학생들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유보다 무서운 자원은 존재하는가? 말 그대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은 눈썹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웃음기 섞인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민은 정색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이건 농담이 아닌데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 자산은 군사력, 자원,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초월한 새로운 개념의 자원이 존재한다면요. 강의실을 둘러보던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엔 익숙하지 않은 수치와 지표들이 나열돼 있었죠. 평균 재난 대응 시간, 시민 자발 협조율, 국가 간 민간 동원력 비교 등.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부터 소개할 이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 조건에서 무지시 상태에서도 전국 단위의 정렬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죠? 프랑스 유학생이 작게 속삭이자 왕민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인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정면으로 쏠렸고 몇몇은 노트북을 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가능해요? 미국 학생 하나가 비웃듯 물었고 독일 출신 니콜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기술은 강하지만 그런 식의 자발적 시스템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자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나서 저는 기존의 정치 전략 이론을 전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왕민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신중했고 약간은 긴장돼 있었죠. 그건 단순한 학술적 흥미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이 도전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제가 말하자 강의실의 조도는 약간 낮춰졌고 프로젝터 화면에 짧은 영상 하나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울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학생들은 스크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원이 사람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만든 걸까? 영상이 재생되자 강의실의 온도가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도시의 대형 스크린, 전광판, 지하철 내부 스마트폰 화면까지 모든 장면이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했고 마치 어떤 신호라도 받은 듯한 일관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미국 출신의 토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영상은 어떤 상황을 보여준 건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진 경보였고 경보 이후의 반응을 기록한 장면이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며 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훈련된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반복된 훈련이라면 가능한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몇몇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되고 반복되고 숙달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 그 외의 가능성은 좀처럼 상상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인터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택시기사, 학원 강사,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바로 그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발성이 단지 몇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관찰됐다는 점이죠. 그 순간 독일 출신 니콜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독일은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규칙을 잘 따르고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규칙이 있어야 움직이지만 이 영상 속 사람들은 마치 규칙이 없어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독일의 질서는 설계된 정렬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격한 건 즉흥적 조화였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알아서 정렬되는 집단적 직감. 그건 매뉴얼이 아니라 기억에서 비롯된 감각입니다. 일본에서 온 히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 이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사회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 나라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기술보다 먼저 움직이는 감각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왕민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교수님께서 말한 석유보다 무서운 자원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정책을 떠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본 그것. 지시 없이 정렬되는 집단, 혼란 없이 흐르는 움직임. 그건 기술도 정치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고 본능이며 문화이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신뢰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건 이해의 침묵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했던 낯선 개념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자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빠르게, 명령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뒷줄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거였구나. 서울 2024년 6월. 낯선 도시에서의 첫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호텔 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숲과 부드럽게 움직이는 교통 흐름은 분명 대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겪게 될 일은 단순한 도시 관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진동이었고 호텔 벽면에 붙은 안내 방송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같은 경보음이 울렸고 TV, 공공 모니터, 지하철 전광판까지 마치 누군가 조율한 듯 완벽한 싱크로니로 정보가 퍼졌습니다. 놀란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투숙객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 심지어 길 건너편에 있던 시민들까지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나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부해왔던 사회적 명령체계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풍경이었죠. 그건 명령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합의된 감각이었습니다. 길가의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나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던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냥 다 알죠. 재난 문자 오면 뭐 해야 하는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다음 날엔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지진 났을 때 길이 전혀 혼잡하지 않던데 왜 그랬을까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사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 알아서 피해 가거든요. 내비게이션보다 사람들 감각이 빨라요. 어디 막힐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다들 읽어요. 신기하죠? 신기함을 넘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닌 감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사회 전체에 공유되고 있었죠. 며칠 뒤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상의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 중 선생님의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도 아이들은 정해진 대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말했죠. 사실 이 친구들 훈련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반응해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명령이 없는 나라. 명령보다 먼저 반응하는 집단. 단일화의 정점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왕민이 말했던 그 질문. 그런 나라가 존재합니까? 이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어떤 긴장감이 도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대학 입시 수능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해온 단 하루. 하지만 단지 시험만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멈추는 날이었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건 학생들인데 왜 거리에 경찰이 나와 있고 버스가 특별 노선을 운행하며 기업체 근무 시간이 조정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정문 앞 수험생 한 명이 늦은 걸음으로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입실 시간이 임박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관이 바로 다가갔습니다. 수험생 맞죠? 수험표 있으세요?
그가 수험표를 꺼내 보이자 경찰관은 무전으로 무언가를 짧게 말한 뒤 곧바로 그의 오토바이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타요. 시험장까지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 장면을 본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였습니다. 잠시 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던 중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5분까지 모든 항공기 이착륙 금지. 수능 영어 듣기 시험 시간 항공소음 방지 조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진짜로 하늘이 멈춘다는 말이었군. 옆자리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던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12년을 준비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배려해줘야죠. 비행기 몇 편 늦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꽤 오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항 관제센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 관제 모니터에 뜬 지시사항. 모든 국내선 이착륙 조정, 수능 영어 듣기 시험 배려 시간 발효. 그리고 그 시각 활주로 위의 항공기들은 조용히 아무런 방송도 없이 공중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한 나라의 시험 하나 때문에 전국의 하늘길을 멈춘다는 건 상상하지 못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죠. 명령이 아닌 공감에 의해. 저녁이 되어 저는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을 찾았습니다. 한 학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조치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까? 항공사도 시민들도 말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무게를 견디는지. 그걸 지켜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란 걸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다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날에도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한국은 시험 하나로 하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다. 그것도 누구의 명령 없이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방식으로. 강의실에서 왕민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합니까? 이제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4월 저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느껴지는 도시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출근길 러시아어의 소란스러움이 없었고 도심은 마치 휴일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공휴일인가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선거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들 여유롭게 투표하고 하루를 보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하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쉬는 날이 아니라 작동하는 날이다. 저는 곧장 근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임시 투표소로 지정된 장소였죠. 정문 앞에는 안내 요원들이 서 있었고 입구에는 QR코드 기반의 간편 인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투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겁거나 의무감에 찌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때론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 단위 유권자들이 많았죠. 제가 줄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들 참여하시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한텐 이게 당연한 날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는 책임이기도 하고 자부심이죠. 투표소 안에서 이뤄지는 과정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안내, 질서 있는 줄서기, 그리고 투표 후 손등에 찍힌 도장을 자랑스레 찍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도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TV를 켜자 동시에 모든 방송사가 개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채널마다 해설 스타일은 달랐지만 그 중심엔 공통된 개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이 모든 것이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보는 통합되어 있고 국민은 그 데이터를 공유하며
마치 한 개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밤 10시쯤 편의점에 들른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투표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녀왔어요. 사장님도 일찍 다녀오시고 저도 교대 전에 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같은 일정을 갖는 날이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대한민국 전역이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시간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투표소에서 방송국에서 기업체와 거리 상점까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단 하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맞춰가는 모습. 그건 민주주의의 행위가 아니라 경험이자 공통된 문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 줄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는 한국에선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몸에 밴 실행력이다.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움직임으로 완성된 민주주의, 그것이 한국식 단일화의 진짜 얼굴이다. 이쯤 되면 왕민도 느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의심하던 그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 눈앞에서 하루 종일 펼쳐지고 있었죠. 하버드 강의실에서 보았던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술렁이고 의심과 경악이 얽혀있던 그날, 저는 강의가 끝나고 왕민이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자원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당시엔 그저 하나의 연구로서 제시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야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응집력, 자발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낸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이 자원이 어떻게 전술적 무기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은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민간 동원력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시스템은 전쟁을 대비한 군사력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시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는 7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단 1시간 만에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훈련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이자 사회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위기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례들이 그 증거죠. 수능, 선거, 재난 상황까지 한국 사회는 언제나 자발적 단일화를 이루어냅니다. 그 단일화는 단순히 정렬만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단일화가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국가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힘이 바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단일화라는 개념을 상품화하거나 군사적인 자원처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유지해왔고 그걸 통해 국제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단 한 번의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속도와 집단적 반응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원은 한국이 전 세계에 대해 가진 전략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집단지성, 자발적 동원력,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 힘을 제외하고도 이런 강력한 비가시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회가 그 본능을, 그 단일화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한순간에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왕민이 그때 말했던 질문이 더 이상 의심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 답은 존재한다였습니다. 하버드 교수로서
그리고 이 연구의 주제로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나라의 무기가 기술도 군사력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그 무엇도 없이도 집단적 자원과 단일화로 전 세계가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국가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가진 이 자원을 하나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가진 사회적 본능은 앞으로의 국제적인 경쟁에서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버드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그날의 발표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닌 자발적 단일화에서 나오는 집단적 신뢰입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서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힘이죠. 이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미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